여러분은 길을 걸으면서 혹시 주변을 경계하며 다니시나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질문일 겁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별로 무섭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군인이라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출신 여성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미국에서 아이언 레이디라고 불리며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여성 특수부대원. 그런데 그녀가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것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인이었던 그녀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철 같았던 여전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 맥켄지예요. 29살이고 미군 델타포스 소속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펜타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저희 집은 흰색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아버지가 직접 깎은 잔디밭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집 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훈장과 군복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임스 맥켄지 준장으로 펜타곤에서 작전 기획을 담당하는 고위 군인이셨어요. 키가 1m 85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에 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군복을 벗은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전형적인 군인 아내로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며 살아가셨죠. 저희 집은 겉보기엔 완벽한 군인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5살 생일날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선물로 받을 때 저는 작은 군용 배낭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것으로 훈련하자며 아버지가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부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조깅을 해야 했습니다. 7살 때는 처음으로 사격장에 갔어요. 총소리가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는 맥켄지 가문의 후예가 이런 소리에 겁을 내면 안 된다고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유일한 다정함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보다 먼저 체력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는 기본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자고 해도 훈련 시간이라며 거절해야 했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서바이벌 캠프에 혼자 참가했는데 일주일 동안 숲에서 혼자 살아남는 훈련이었어요. 무서웠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울면 실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정말 강해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육상부 주장이었고 사격 대회에서는 늘 1등을 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석을 차지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관학교 4년 동안도 저는 완벽했습니다. 학과 성적은 물론이고 체력 측정에서도 늘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졸업 후에는 당연히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델타포스 선발 시험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수백 명의 지원자 중 10명도 안 되는 인원만 합격하는데 저는 유일한 여성 합격자였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첫 실전 훈련에서 제가 보여준 실력을 본 후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근접 격투와 저격 실력에서는 남자 대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이언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지난 5년간 저는 20차례가 넘는 실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세계 곳곳의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을 펼쳤어요. 인질 구조 작전,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중요 인물 호위 임무까지. 제 팀은 언제나 완벽했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 부하들이었어요. 특히 마이클 톰슨이라는 23세 상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밝은 청년으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어요.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도 중사님,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가서 케이팝 음악 들을 거예요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였죠. 마이클은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휴가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음악을 들었습니다. 중사님, 한국은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전쟁도 없고 사람들도 친절하대요. 제가 제대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는 그냥 젊은 병사의 철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년 가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임무가 있었어요. 탈레반 고위 인사를 생포하는 작전이었는데 정보에 따르면 비교적 간단한 임무였습니다. 목표물이 숨어있는 건물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있었고 주변 경계도 허술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2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전체 작전을 지휘했어요. 건물 주변을 정찰한 결과 별다른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적외선 스캐너로도 확인했고 폭발물 탐지기로도 검사했어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들어가자고 명령했을 때 마이클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늘 그랬듯이 용감하게 앞장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이클의 뒷모습을 보며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믿음직한 부하를 뒀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설치된 압력식 증폭 장치였어요. 너무나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서 저희 장비로는 탐지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마이클이 문지방을 밟는 순간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해요. 번쩍하는 섬광, 귀가 먹먹해지는 폭음, 그리고 마이클이 날아가는 모습. 연기가 거치고 난 후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중사님, 아파요라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급히 의무병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들려준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마이켈을 마지막으로 본 날,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중사님,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치킨 먹고 한강에서 데이트도 하고 23 청년이 휠체어에 앉아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판단 실수 때문에 한 청년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폭발음이 들렸고 마이클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총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혀오는 공황발작이 찾아왔습니다. 3달 동안 제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가 답답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제 방 문을 쾅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 군인이 이 정도로 나약해서 어떻게 하느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일어나서 다시 싸워라. 맥켄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봐라.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29년간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은 없었어요. 오직 미래의 군인만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무너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제 부하가 다쳤는데 제가 망쳐버린 한 청년의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그렇게 약한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호텔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계속 마이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라던 그의 순수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치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새벽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지갑을 떨어뜨려도 찾아주는 사람들, 총기 사고가 거의 없는 나라.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꿈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이 꿈꿨던 그곳, 평화롭고 안전한 그곳에서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아무 계획도 없이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화약 냄새도 없고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웃으며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깨에 힘이 저절로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안내 방송을 들으며 아,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싶었어요. 마이클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나라에 제가 서 있는 거였죠.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미리 메모해둔 홍대 게스트하우스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아, 홍대. 외국인 많아요. 좋은 곳이에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군용 차량도 없고, 검문소도 없고, 무장한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홍대에 도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어요. 영어 간판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케이팝 음악을 들으며 마이클 생각이 났어요. 이 음악을 들으며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한국어로 뭔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누군가 뒤에서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와이파이 비밀번호와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뒤돌아보니 키가 1m 75cm 정도 되는 한국 남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믿음직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호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준호 씨가 근처 편의점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나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자상하고 세심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세요?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냥 여행 차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받은 첫 번째 문화 충격이 기억나요. 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가게가 이렇게 많다니. 미국에서도 편의점은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 종류도 엄청 다양했습니다. 삼각김밥이라는 게 신기해서 하나 사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한국어 교실에 등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행하시는 동안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준호 씨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당분간 한국에 머물 생각이었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한국어 교실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비슷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복잡한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음식 주문하는 법, 길 묻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준호 씨가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한국 음식 체험도 할 겸이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맵긴 했지만 속이 뜨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특히 이 김치라는 게 신기해요. 발효 음식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 준호 씨가 웃으며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반찬이 여러 개 나오는 이유, 밥과 국을 함께 먹는 문화, 같이 나눠 먹는 문화 등등 말이에요.
식사 후에는 원룸을 구하러 다녔어요. 게스트하우스도 좋지만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준호 씨가 부동산까지 함께 가서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는데 깔끔하고 필요한 시설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증도 만드셔야 해요. 은행 계좌 개설이나 핸드폰 개통할 때 필요하거든요. 준호 씨의 도움으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듣고 준호 씨와 함께 여러 곳을 구경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일이에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영어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목적지를 말하니까 직접 저를 데리고 가서 올바른 지하철을 타도록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조심히 가세요" 라고 인사까지 해주시고요. 또 다른 날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한참 후에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당황해서 찾고 있는데 계산대 직원이 제 지갑을 들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주워서 가져다 줬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마이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대요 라던 그의 순진한 믿음이 사실이었구나 싶었어요. 동시에 그가 이곳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했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분은 절대 저를 재촉하거나 개인적인 것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어주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강에 가보실래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 중 하나예요. 준호 씨의 제안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단순한 관광 안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석양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적응 잘 되세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평화롭고 안전하고. 제가 찾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나 봐요. 그때 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호의가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분에게 점점 끌리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과거, 제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되면 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범한 미국인 관광객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전에서 적과 싸웠던 특수부대원이라는 걸 알면 실망하실까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제 과거가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첫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안전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준호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도움을 주는 친절한 한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어느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 다녔어요.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에요. 준호 씨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단순한 관광 안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보낸 이틀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만 보던 하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그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우도로 향했어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준호 씨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섬은 예로부터 여성들이 강했어요. 해녀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가 전복이나 미역을 따는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우도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밭,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특히 해녀 할머니들이 바다에서 올라와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모습을 보며 진짜 감동했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나이에도 바다에 들어가시다니. 제주 여성들은 원래 강해요. 남편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동안 집안일부터 생계까지 모든 걸 책임지셨거든요.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주도 여성들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강인함과 책임감,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저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흑돼지 바비큐를 먹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식사하는 그 순간이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준호 씨가 소주를 따라주며 건배라고 하실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라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다른 외국인들과는 뭔가 달라요. 어떤 점에서요? 강인함이랄까요? 겉으로는 여린 것 같은데 속에는 강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분이 저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게 기뻤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부산에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걸었고 경주에서는 천년 된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했어요. 설악산에서는 단풍이 물든 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부안 한옥마을에서의 하룻밤이었어요. 전통 한옥에서 자는 게 처음이었는데 나무 향과 온돌의 따뜻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서 준호 씨와 함께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았어요. 저는 사실 힘든 일을 겪고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다만 지금 여기서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 씨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아버지는 항상 조건부 사랑이었는데 준호 씨는 달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제 정체가 드러날 뻔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 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액션 영화였어요. 격투 장면에서 배우가 잘못된 기술을 쓰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저건 잘못됐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라 씨가 격투기에 대해서도 아시는군요. 아, 그냥 영화 많이 봐서요. 겨우 얼버무렸지만 준호 씨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위험했던 순간은 홍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술에 취한 남자가 제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델타 포스에서 배운 근접 격투 자세였죠. 다행히 준호 씨가 그 남자를 말로 달래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 후로 더욱 조심하게 됐어요. 사라 씨는 호신술을 배우셨나 봐요? 아까 자세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다들 조금씩 배워요. 안전을 위해서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준호 씨가 재미있는 곳에 가보자며 저를 VR 사격 게임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정말 실제 총 같네요. 실제로는 에어소프트건이었지만 무게감이나 반동이 꽤 실제 총과 비슷했어요. 제가 델타포스에서 사용했던 M4A1과 4A1과 거의 비슷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한 게임 해보실래요? 저도 군대에서 사격을 좀 배웠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실력을 숨기기 위해서는 일부러 못 쏴야 했거든요. 게임이 시작되고 저는 의도적으로 관역을 빗나가게 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자세와 호흡법은 숨길 수 없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준호 씨가 자세는 완벽한데 왜 빗나가죠?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차례가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총을 잡는 자세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가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와, 준호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요. 아,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라서요. 707 특임에서 복무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07 특임이라면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잖아요.
제가 델타포스라면 준호 씨는 한국의 델타포스 출신인 셈이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준호 씨도, 네, 대테러 작전 같은 걸 했었어요.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 씨도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그분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호 씨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있던 남자가 옆에 선 여학생에게 몸을 부비며 성추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학생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나서고 싶었지만 제 정체가 드러날까봐 망설였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조용히 그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완벽한 관절기로 제압하는 거였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는 꼼짝도 못하고 끌려갔죠.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희는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라 씨, 우리 이제 진솔하게 이야기해봐요. 서로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희는 마침내 서로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707 특임에서 10년간 복무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파견 나간 적이 있고 국내에서는 대테러 작전도 했고요. 제대하고 나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한국어 교사가 된 거예요. 제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미군 델타포스 출신이에요. 지난 5년간 20차례 넘는 실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실수로 부하가 크게 다쳤어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논란보다는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인한 모습이 보였구나.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군인 습관들도. 혹시 일찍부터 눈치채셨어요? 어느 정도는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들도 일반인과는 달랐고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경험담, 군인으로서 느꼈던 어려움들, 그리고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있어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강해야만 했던 제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거예요. 한국에 온 지 3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총소리에 대한 공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께 이 모든 걸 말씀드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런 걱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평화와 사랑이 제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털어놓은 후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한강공원을 걸으며 준호 씨가 제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사라, 당신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특히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엄격했어요. 사라,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냐?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반응하셨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한국 남성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라고?
사라, 너 정신이 나갔니? 아버지,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시아 남자와 결혼한다고? 맥켄지 가문의 전통을 생각해봐라. 내가 군인이었다는 걸 잊었니? 아버지의 편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버지가 화상통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시간을 좀 주렴라고 하시며 통화를 마쳤어요.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가족의 반대는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괜찮아요, 사라. 제가 직접 아버님을 만나 뵙겠어요. 정말요. 하지만 아버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볼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준호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2주일 후, 그는 정말로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희는 한국 전통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인삼 세트, 아름다운 한복, 그리고 한국 전통차까지. 준호 씨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준호 씨를 배웅하면서 정말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냉정하고 완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도착한 준호 씨는 저희 집 근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아버지와의 만남이 성사됐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설득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선물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정말 차가운 표정으로 맞이하셨습니다. 들어오시오. 거실에 앉아서 어색한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켄지 준장님. 박준호라고 합니다. 사라와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결혼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받아보시더니 조금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인삼 포장지에 적힌 설명을 읽으시더라고요. 이 인삼은 꽤 고급품이군. 네. 한국에서도 최고급으로 인정받는 6년근 인삼입니다. 그때 준호 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저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간 복무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707 특임이라고? 그럼 당신은? 네.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다녀왔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더라고요. 정말인가? 707 특임은 내가 아는 바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인데. 감사합니다. 저희 부대는 미군과도 합동작전을 많이 했어요. 델타포스와도 여러 번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준호 씨는 군인끼리만 아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어떤 상황에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알고 있나? 네,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걸 봤어요. 내가 딸에게 너무 가혹했나? 아니에요. 사라는 아버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다만 그때는 너무 아팠던 거죠. 준호 씨가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치유되어 왔는지,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아끼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라를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겠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셨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하셨어. 정말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고 의리가 있다고. 특히 한국 군인들의 용맹함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지. 아버지가 일어나서 서재로 가시더니 낡은 사진첩을 가져오셨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내 아버지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준호 씨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네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녹으신 것 같았어요. 젊은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군.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에요. 사라 아버님이시니까 걱정이 되시는 게 당연하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버지와 준호 씨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군대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인생 철학까지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대화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사라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겠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사라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날 밤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사라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아버지, 준호라는 청년을 만나보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구나. 너를 잘 지켜줄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2주일 후 준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공항에서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이에요. 아버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저희는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치르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직접 한국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전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오신 첫날부터 놀라워하셨습니다. 정말 안전하구나.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이 김치라는 게 정말 신기해. 발효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을 결합해서 치렀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먼저 하고 오후에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서양식 결혼식을 했어요. 한복을 입은 저를 본 아버지가 정말 아름답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준호 씨에게 내 딸을 부탁한다고 정중히 인사하시더라고요. 피로연에서 아버지가 축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라와 준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사람들이 친절해요. 솔직히 은퇴 후에는 이곳에서 살고 싶을 정도예요. 피로연이 끝나고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사라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준호 씨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보여. 그리고 너도 정말 밝아졌어. 부모님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이곳의 문화를 체험하셨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제주도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아버지가 그동안 너를 너무 군인으로만 키우려 했나 보다.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연락하고, 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거든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평화로운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정말 보람있어요. 준호 씨는 보안업체를 차려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가끔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와요. 그는 정말로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정말 밝게 살고 있더라고요. 중사님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자주 연락주세요. 한국은 어떠니? 준호는 잘 지내고? 라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올해 여름에는 또 한국에 오신다고 하세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전쟁과 총소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만든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찾은 치유와 사랑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처받은 군인이 아닌 사랑받는 여성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